순백의 실크와 정교한 레이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는 거울 속 한서연의 모습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최고급 소재로 제작된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있던 대기실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는 희미한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꺼지지 않은 작은 반항의 불꽃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부케에서는 섬세한 프리지아 향기가 풍겨왔지만 그 향기조차 그녀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았다. 몇 주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강직하고 굳건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던 그날 밤. 어두운 조명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무능해서 회사를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최만식 회장, 금융계의 악명 높은 상어. 그는 서연의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았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에 추악한 제안을 던졌다. 바로 서연과의 결혼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회사를 지키려는 자신의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 앞에서 차마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 꿈, 그리고 미래를 모두 제물로 바쳐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었다. 대기실 문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결혼 행진곡을 준비하는 오케스트라의 조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재촉하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고 그녀가 식장에 들어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녀는 최만식 회장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그의 옆에서 웃음과 영혼을 잃은 인형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든 부케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자 연약한 꽃잎들이 으스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눈물과 회사의 위기, 그리고 자신의 희생.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가족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는다면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체념 대신 결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의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도 그곳은 예식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적합했다.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의 아랫단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후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걷던 그녀는 마침내 비상구 문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밤 공기와 함께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예식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그대로 맞으며 정신없이 달렸다. 찢어진 드레스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맨발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그녀를 더욱 채찍질했다. 화려했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처량한 모습으로 밤거리를 헤매는 도망자가 있을 뿐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번화한 도로를 향해 뛰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쌩쌩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듯한 사람들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다급해진 서연은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무작정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건너편에 어두운 골목만이 보였다. 저곳으로 숨으면 잠시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도로 중앙에 막 들어섰을 때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차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충격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귓께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가득했다. 차량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권지혁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무심하게 들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루한 이사회와 끝없는 보고들로 가득 찬 하루의 끝이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JN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다. 운전기사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욕설을 내뱉었을 때도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서고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뛰어든 하얀 형체를 보았을 때 그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무슨 일이지? 라고 낮게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회장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권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굵은 빗줄기가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동자.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기묘한 위엄과 꺾이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강렬한 눈빛을 뿜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처음의 짜증은 어느새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한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비를 배경으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처럼 차갑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역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 그녀를 찾는 듯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직감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여자를
그냥 두고 갔을 때 발생할 일련의 귀찮은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한 그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택했다. 타요. 그의 명령조의 말에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남자의 채에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은 곧 지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남자의 차갑지만 거짓은 없어 보이는 눈을 잠시 바라보다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의 도움을 받아 채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기사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이 기묘한 상황을 훔쳐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권지혁은 김비서에게 담요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담요로 몸을 감쌌다.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지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누구에게서 도망치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동정심이나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가의 질문처럼 들렸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 남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비서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방금 전 자신들이 지나온 예식장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최만식 회장의 결혼식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최만식 회장,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시장에서 비열한 방식으로 JN그룹을 위협해온 숙적이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찼다. 이 여자는 단순한 길 잃은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만식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지혁은 운전기사에게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김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지시에 따랐다. 권지혁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의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에게는 금기나 다름없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만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차량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지하 주차장의 개인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다. 지혁은 먼저 차에서 내려 서연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이 망설이며 내리자 그는 그녀를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로만 꾸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고 지독할 정도로 깔끔했다. 마치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지혁은 젖은 슈트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지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지배자의 오만함 또한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낯선 공간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어쩌면 최만식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최만식 회장의 귀에 들어가는데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묵직한 굉음과 함께 책상 위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핏발이 선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이글거렸다. 평생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으며 살아온 그에게 거절과 모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어린 계집애가 감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자신에게 똥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 애를 찾아내. 그리고 한울 디자인 그 빌어먹을 회사부터 처리해. 자금줄을 막고 세무조사를 넣고 언론의 비리, 의혹을 터뜨려. 한상진, 그 늙은 여우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인정사정 볼 것 없어. 그의 명령은 잔인하고 신속했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기계가 한 사람의 복수심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뜬 서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김 비서가 준비해둔 간결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거실로 나왔다.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적막한 공간에는 그녀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TV를 켰다. 마침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화면에 등장한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아버지 회사 한울 디자인의 로고였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한울 디자인의 주가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함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최만식의 보복이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아버지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애원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최만식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가 그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잿빛 하늘 아래 솟아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홀로 이 모든 공격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죄책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최만식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도끼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최만식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녀는 굳게 맹세했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어둠 속에 잠긴 것을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 앞의 대형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한울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에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듯 보였다. 지혁은 낮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최만식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방위적이었다. 그는 이 잔인한 게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어떤 위로나 동정도 없이 사실을 말했다. 최만식이 자네 가족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군. 그의 방식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부도 처리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과 투지였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본론을 꺼냈다. 나는 최만식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그는 시장의 독버섯 같은 존재야. 그를 제거하는 것은 내게도 이득이 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아버지가 최만식에게 회사를 넘기기 직전까지 갔다는 건 그가 탐낼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아마도 독자적인 기술이나 디자인 특허권 같은 것일 테고.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한울 디자인은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신소재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만식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지혁은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하고 싶나 그렇다면 나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봐. 당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최만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지. 그의 제안은 구원이자 동시에 위험한 거래였다. 서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권지혁의 제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한서연에게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의 동정이나 변덕에 기대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당돌하고 강한 여자였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컴퓨터와 당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주세요. 하루 안이 반나절이면 충분해요. 제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 최만식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최고 사양의 노트북과 필요한 모든 접근 권한을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부터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서연의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는 김 비서가 가져다 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오직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수많은 재무제표, 시장 분석, 데이터 기업, 공시 자료들이 화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경영 지식과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허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전문가의 아우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가녀린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최만식의 약혼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인 인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확히 12시간이 지난 후 서연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을 불렀고 노트북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최만식 회장의 태산그룹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부실 계열사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만식이 이 계열사들을 이용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것은 JN그룹의 최고 분석팀도 파악하지 못했던 태산그룹의 가장 깊숙한 아킬레스건이었다. 지혁은 팔짱을 낀 채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발표를 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큰 파도에 휩싸인 듯 요동치고 있었다. 서연은 이어서 한울 디자인의 핵심 기술인 에코 텍스타일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한 친환경 신소재가 아니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사물 인터넷과 결합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색과 패턴, 심지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최만식은 이 기술의 군사적 산업적 가치를 알아보고 한울 디자인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JN그룹의 생산 라인과 한울 디자인의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창출될 수 있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와 예상 수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거부할 수 없는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 대신 존중과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를 준비하지. 김 비서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겠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 씨, JN그룹의 전략 고문이 된 것을 환영하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단순한 조력 관계를 넘어선 강력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능력을 인정한 두뇌들의 결합이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악수에는 서로에 대한 미묘한 신뢰와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최만식의 복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폭풍의 눈 속에서는 거대한 방역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조용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자와 구원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다. 권지혁의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JN그룹의 최고 인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고 펜트하우스의 한 층 전체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작전실로 개조되었다. 재무 분석가 변호사 그리고 업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까지 그들은 권지혁의 명령 아래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다. 바로 최만식 회장의 태산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작전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인 그녀를 그저 회장님의 변덕 정도로 여기며 미심쩍어하던 팀원들도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최만식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직접 목격하면서부터는 그녀를 전략 고문으로서 완전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만식의 성격과 과거 투자 패턴을 분석하여 그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만한 위장 회사를 정확하게 지목해냈고 팀은 그녀의 지휘 아래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작전실은 잠들지 않는 요새와 같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쏟아냈고 화이트보드는 태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찼다. 그들은 최만식이 설립한 자선재단이 사실은 거대한 돈 세탁 창구이며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파고들수록 최만식의 범죄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 정계 로비와 불법적인 인수합병까지 포함된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임이 드러났다. 진실의 규모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이는
작전의 판돈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를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뿌리, 깊은 악을 뿌리 뽑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치열한 정보 전쟁 속에서 한서연과 권지혁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새벽 지혁은 커피를 들고 작전실에 들어섰다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중요한 서류를 손에 쥔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만을 보여온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또 다른 날에는 두 사람은 텅 빈 휴게실에서 나란히 앉아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했다. 그때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만식과의 악연이 사실은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것이며 과거 최만식의 배신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큰 위기를 겪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지혁은 서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서연은 지혁의 외로운 내면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졌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정보를 분석하고 작은 단서 하나에 함께 기뻐하고 좌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 단둘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열정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해커팀이 태산그룹의 비밀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파일 자체를 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파일에 접근했던 로그 기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을 찾아냈다. 윤재성. 그는 몇 년 전까지 최만식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던 재무총괄 이사였지만 의문스러운 이유로 갑자기 해고된 후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작전실의 모든 사람들은 직감했다. 그가 바로 최만식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스모킹건을 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권지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윤재성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열쇠마. 여제입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윤재성을 찾는 것은 거대한 서울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지만 권지혁의 정보팀에게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었다. 그들은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가 서울을 떠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서 가명을 쓰며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낡은 낚시터에서 발견된 윤재성은 과거 대기업의 재무이사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췌하고 경계심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는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질색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권지혁은 돈과 신변 보호를 제안했지만 최만식의 그림자에 평생을 시달려온 윤재성에게는 그 어떤 제안도 와닿지 않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최 회장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 그의 체념에 찬 목소리에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위협이나 회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최만식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저
물건처럼 팔려갈 뻔했던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고 같은 피해자로서 느끼는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당신께 위험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최만식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의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요.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오랫동안 두려움에 갇혀있던 윤재성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데려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최만식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하드드라이브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비밀 장부, 불법 로비 내역, 차명 계좌 목록 등 태산그룹의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료를 분석하던 중 그들은 최만식이 현재 그룹에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바로 정부가 주관하는 판도라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최만식이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할 절호의 기회였다. 입찰 설명회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순간 권지혁과 서연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들이 방역할 최적의 무대는 바로 그 입찰 설명회장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최만식이 가장 큰 성공을 꿈꾸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가장 큰 파멸을 안겨주기로 계획했다. 완벽한 함정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우선 권지혁은 윤재성이 넘겨준 자료들을 법률팀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자료로 가공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입찰 설명회 당일 자신의 신호에 맞춰 모든 비리를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법과 여론이라는 두 개의 칼을 동시에 휘둘러 최만식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연이 방역의 핵심 무기를 준비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위해 이온 넥스트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주었고 서연은 그곳의 대표가 되어 한울 디자인의 핵심 인력들을 규합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코 텍스타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설계안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설계안은 단순한 도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기술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이었다. 태산그룹의 구시대적인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입찰 설명회를 하루 앞둔 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온 넥스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고 지역의 책상 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준비가 되었다는 비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치열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과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다가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지혁이 물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연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세련되고 당당한 비즈니스 슈트를, 지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슈트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자와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심판하기 위해 나서는 두 명의 전사였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들의 차는 결전의 장소인 컨벤션 센터를 향해 나아갔다. 판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 각계 재벌 총수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홀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최만식 회장이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유롭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미 정관계에 충분한 로비를 해둔 터라 오늘 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권지혁과 한서연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히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계집애와 번번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애송이. 그는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무력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산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최첨단 CG 기술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들의 발표에는 오직 개발과 이윤만이 존재할 뿐 도시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산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영향력은 심사위원들을 압박하기에 충분했고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회자가 다음 발표 순서를 호명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이번 입찰에 새롭게 참여한 이온 넥스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들어보지도 못한 신생기업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기 때문이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단상 위로 올라선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녀의 발표는 태산그룹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울 디자인의 에코 텍스타일 기술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도시 스스로가 유기체처럼 숨쉬게 만드는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청중을 매료시켰다. 발표가 끝났을 때 홀 안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승부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권지혁의 옆자리에 앉는 순간 지혁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와 동시에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속보 태산그룹 최만식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을 확인했고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해킹되어 일제히 같은 화면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만식의 비밀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지고 있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최만식에게 몰려들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최만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정확하게 최만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만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만식은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연은 최만식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너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내 가족에게
그리고 당신이 짓밟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값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정의를 집행하는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만식 회장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지탱하던 거대한 카르텔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서 이온 넥스트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만장일치로 판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이온 넥스트를 선정했고 한서연의 이름은 혁신과 정의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던 신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한 시대의 리더였다. 몇 주 후 서연은 아버지의 회사인 한울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최만식의 거짓 모함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회사는 흉터처럼 그날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자랑스러움이 넘실거렸다. 네가 회사를 구한 게 아니다, 서연아.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딸을 힘껏 안아주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한울 디자인과 이온 넥스트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두 회사의 시너지를 통해 미래를 열어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비전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JN그룹의 최고층 집무실에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산그룹의 핵심 자산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몰래 찍어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작전실에서 밤을 새우다 지쳐 잠든 서연과 그런 그녀에게 재킷을 덮어주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는 평생을 승리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최만식을 무너뜨린 이번의 승리는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라 빼앗겼던 정의를 되찾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서연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들어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서연 씨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무한한 반복의 연속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가르쳐 주었어.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에 무엇을 만들어가느냐는 것을. 당신은 나를 바꾸었소, 한서연 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비즈니스 계약서가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종신 계약을 제안하는 바이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계약 결혼.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 그녀는 지역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기꺼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권지혁 대표님.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함께 서 있었다. 저 멀리 그들의 꿈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도시 이온시티의 건설 현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독한 악몽 같았던 밤은 지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